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하반기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평사님, 그 조기 대선 전국에 이제 들어서면서 오히려 일부 주거 선호 지역에선 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차기 정권에서 뭐 부동산 값이 더 오를까봐 이제 그런 걸로 보이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관망하는, 그러니까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방매의 시간을 거쳤음에도 사실 거래가 막 활성화되는 시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잠깐 이제 또 어떤 시장의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놨던 물건이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뭐 이런 현상이 있었다가 또 바로 또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매매를 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어떤 시기가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도자 측에서는 또 금리가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신 것 같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의 상황을 기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외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1%대 미만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 0% 내지는 이제 관세 정책의 어떤 후과로 인해서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더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섣불리 움직임에 나서지 않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는 관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에서는 투자를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어떤 시간을 찾는 이런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갈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3월하고 비교했을 때 4월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좀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 위축의 주요 원인은 뭐 대선으로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거래가 됐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거래가 전체적으로 이제 소강 상태로 가는 와중에 그나마 어떤 불황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 또는 고가의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는 형태,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의 회복도 없고 실제로 거래량이 막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기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 또 이 빚을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만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을 사려면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시장에서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즉 어느 정도 현금이 있고 또 이걸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당연히 똘똘한 한 채 강남 3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곳의 거래는 뭐 불황이든 호황이든 간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들의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거래가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강남 쪽에서 거래가 뭐 신고가가 나오고 이랬던 현상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일부의 현상이고,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거래량 자체에 있어서도 크게 뭐 변화가 있는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토지 확대 지정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의 거래량과 가격이 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토지 정책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모순적인 반응들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정이 됐을 때는 이 지정이
서울시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찍어준 것과 같고 그 지역의 어떤 개발 가능성이 이미 검증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가격이 오른다.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하는 것이 가수요를 조금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여기 실제로 들어와 살 사람들의 거래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갭 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의 수요 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수요 자체, 그러니까 갭을 끼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됐을 때는 그것 때문에 오른다고 했었고, 지금 이제 해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로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투자 수요가 들어와주고, 그래서 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전반적인 현상 자체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근데 가격보다도 실제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고, 그런 현상이 잠깐 해제됐을 때 나타났던 거고, 그걸 보고서 이제 계속 거래가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제 다시 부랴부랴 이제 다시 지정을 하면서, 이번에 지정된 건 조금 더 강한 형태로 지정이 됐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특정 동에 대해서 지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정 구에 해당되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과거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득 분위로 따지면 상위 5% 이내에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갭을 끼거나 아니면은 뭐 대출을 하더라도 자기 자본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절대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불균형이 오면 결국은 어떤 강남이나 특정 선호 지역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가격이 이제 상승할 거다라는 이제 불안감,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주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을 축적하거나 자산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고 하면서 최종적인 이제 단계로 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상단은 너무 높고 그 중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로 이제 수요가 내려와 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동에 있어서 조금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시장, 뭐 이런 시장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어제 좀 풍선 효과로 규제 영향권 밖에 있는 마포, 성동, 강동 등이 신고가를 좀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흐름이 좀 앞으로 지속될까요? 어떨까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십억을 하는 아파트를 사주는 사람이 있네, 이런 게 이제 현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거보다 조금 낮은 지역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확보를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건이 팔리네, 그 기존에는 이제 안 팔리다가 위에서 팔리니까 이게 이제 막히고, 또 그거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싼 지역에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겨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금액에 팔리는구나,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려보자, 이러면서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집값 자체에 대한 부분은 뭐 판단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소득 수준이라든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지금 비강남권의 가격 자체도 굉장히 닿을 수 없는 금액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다. 워낙 이제 지역을 수요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금융에 대한 규제 부분, 온갖 것들의 규제를 다 만족시키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과 이제 동일한 시장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 3구의 어떤 불패 신화는 뭐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강남 3구가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인 수요는 줄어드는 시장.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꾸준히 원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런 지역이 이제 한정되는 게 이제 똘똘한 한 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가격 수준으로 이제 가격이 좀 형성되는 이런 형태인데 현실과 어떤 기대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이런 기대치가 형성이 돼야 또 이제 사실은 강남 쪽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남권의 중증 재건축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공급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 수요 자체는 줄어들고 또 부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들이 한 사람이 10채씩 원하는 시장이 오지 않는다라는 게 뭐 주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이 수요를 다 채워주기에는 공급이 과도한 시점이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 수급에 의해서 조금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떤 이 불패 신화를 우리가 굉장히 맹신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맹신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부동산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사이클 상승이 있었으면 이제 하락이고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을 타는데 최근에는 이 상승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럼 결국은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과거에도 이제 버블 7 지역에서 있었고 그 버블 7 지역 중에서 가장 어떤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된 지역의 집값이 조정되는 폭이 컸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강남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강남이 뭐 50억 한다, 100억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강남 지역에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들을 유지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실적인 방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는 동결되긴 했는데 연내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대출 규제 강화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정책이 현재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경제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금리를 낮춰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로 인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기대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갚을 수 있어야 이 돈이 풀리는 게 의미가 있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는 좀 규제를 하겠다. 이게 이제 대출 규제 강화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내리면 나도 대출을 많이 쓸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문제인데 과거에 대출 규제가 완화됐던 시기에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유예했던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회생 파산으로 가시는 분들 또 부동산을 구입했던 분들은 이제 경매로 내몰리는 경우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즉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걸 못 갚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럼 과거처럼 똑같이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내가 소득이 연봉 1억이 됐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예전에는 뭐 5억까지 빌려줬다면 이 사람이 5억을 빌려줬더니 다 못 갚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4억만 빌려주고 뭐 좀 깎아서 4억 5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과거만큼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됐지만 그 유동성이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전부한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어떤 그 갭만큼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3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10억 정도는 자기 돈이 있고 나머지 20억 정도를 대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주겠죠. 그렇지만 뭐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이 뭐 1억도 없고 나 4억을 빌려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 자체의 돈의 흐름 자체도 똘똘한 한 채를 거래할 수 있는 자금은 좀 빌려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집들을 빌려주는 데는 좀 각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1금융권도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대기업에는 이제 돈을 많이 빌려주는 형태. 대기업이 과거에는 대출을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대기업도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대출을 활용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러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확실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머지 이제 자영업자,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이제 금리를 높게 한다든가 예전보다 대출에 대한 금액을 한도를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선별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이 주택 시장이 그럼 과연 이 유동성이 막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회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 기조는 좀 내세우는 것 같은데 세부 정책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은 이제 대선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한쪽은 확실한 이제 후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별하게 뭔가 정책을 내세운 거는 사실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면 공급 확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급 확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집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부분 또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회복시켜주고 또 공적인 부분을 확대해주고 또 아니면 민간 공급을 확대해준다는 것 자체가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조치이기도 하잖아요. 기업들 차원에서는 건설업의 어떤 물량을 늘리는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에 이제 더 많은 집이 들어온다는 의미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인구 구조를 계속 강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본적인 인구들 자체가 지금 이미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새로운 공급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그들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이 올 거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유력화하신 분께서는 이제 기본주택 같은 것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공적인 측면에서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책들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제 주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득분위 5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주택담보 대출을 활용해서 보통 집을 사는데 이 주담대의 한 80% 가까이를 상위 소득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들의 얘기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주거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될 수 있고 이 얘기는 그럼 이제 민간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공급 그러니까 전세를 통해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일부 이제 공적인 부분으로 흡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그렇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집을 유지를 하려면 내가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유지하는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해 왔었는데 어떤 공적인 부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이유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산 자체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형태고 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이제 이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근데 거래가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떤 세금 감면 부분, 뭐 양도세를 좀 완화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 이런 정책들을 하겠죠. 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집을 갖고 있지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 뭐 보유세를 좀 낮춘다든가, 뭐 이런 조치들을 정책으로 내놓으려고 지금 많이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또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도 안 좋고 또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은 부분, 민간이 안 좋은 부분을 일부 이제 부담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자금은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실현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일반적인 돈이 없는 서민들한테 거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정책을 다 실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 재창출 또는 교체에 따라서 뭐 다주택자 규제나 부동산 세제 이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 부분도 전망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비유동성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든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돈이 돌 수 있는 구조로 가게 하려면 거래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사실은 그 활성화를 시켜야 뭐 이제 거래가 많아져야 또 그에 따른 세수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기존 정권이 이제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강화를 했던 이유는 시장의 이제 과열 때문에 많은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실효적인 조치는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부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뭐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형태로 부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이 어디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많이 달라지거나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제 무주택자의 고민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내 집 마련하는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전과 후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까요? 지금 되게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관망세로 좀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호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니까 지금 상황에서 남들이 안 움직일 때 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과거에 우리 경험을 보면 문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약간 관망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새로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가격이 뭐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번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 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상황이 됐을 때 또 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먼저 빠져나와야 되겠다, 지금 먼저 이제 매도를 택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무주택자 분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이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상황이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는 총재, 뭐 파월 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제의 어떤 방향 자체를 결정하는 주체들조차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럼 내가 남들보다 지금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 해서 움직였을 때 그게 또 자기 자본만 가지고 했으면 내가 그동안 벌어둔 걸 그냥 까먹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또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금은 지켜보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고금리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런 어떤 과거에 우리가 파티를 벌였던 대가를 어느 정도 이제 치러내고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회복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 사실은 아직 없었고, 이게 오히려 이제 저금리의 상황으로 이제 금리 피벗이 이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와서야 하나둘씩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뤄뒀던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외부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내가 내 어떤 전 재산과 플러스 나의 미래의 모든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이제 세계 최상위권에 놓여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다고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가 이제 100%가 넘어간 상황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과열을 거치면서 집을 사느라 빚을 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여기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 지금 뭐 GDP 대비 2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 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80% 언더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에서 8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초과한 수준으로 빚을 지고 있다. 그 얘기는 어떤 자산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상태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자산을 갖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하는 것,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경제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비중 자체가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에 쏠려 있는 형태거든요.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에 쏠려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위기의 상황, 변동성이 큰 상황이 왔을 때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걸 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대 비금융 비율이 3대 7, 금융이 뭐 2에서 3 정도 되고 부동산이 7에서 8 정도 이 정도 비율인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유동성이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응 능력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빚을 우리가 낸다는 거는 신용을 통해서 빚을 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이만큼을 빌려줘도 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만큼을 빌려줘도 충분히 갚아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렇게 이제 경제 규모를 키우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빚을 내준 방법은 이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격이 올라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다. 이 자산이 얼마다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이 거품이 빠지는 시장이 왔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걸 자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이제 믿고 빌려준 돈을 갚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더 심각한 상태고 예를 하나 들면 신동아 건설이 이제 시공능력 58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건설사잖아요. 이런 건설사인데 이 건설사가 당장 60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제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가게한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렇다면 좀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뭐 영끌이나 이렇게 가계부채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관리를 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을 그냥 방치한 거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연체도 늘어나고 사람들 이제 내수는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과도한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장당하는 즉 파산이라든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흑자를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구조 자체가 이걸 돈을 만약에 이렇게 많이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만큼의 과도한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이 시장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그냥 빌려주고 싶으면 빌려주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경기 회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려면 내수가 살아나거나 우리는 이제 수출에도 의존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둘 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방치한 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그러면 서서히 이 빚을 좀 줄일 수 있게 어떤 그런 조치들을 뭐 일정 부분 대출을 쓰고 나면 지금 사람들은 빚을 자기가 이제 최초에 빌렸던 대출을 이자만 내고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정 부분은 갚아내고 그 원금을 줄여가는 것들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흡수를 시켜야 어느 정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의 3단계 DSR 규제도 이제 예고가 돼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DSR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하는 조치잖아요. 금리가 급변할 수도 있고 변동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산해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도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떤 변동성에 대비해서 더 빌려주는 금액 자체를 좀 제한시킬 수 있는 거, 소득 대비해서 갚아낼 수 있는 어떤 비율을 정해주는 게 DSR이잖아요. 이 부분을 강화한다는 거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빚의 규모로 좀 제한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결국에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이제 대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소득을 통해서 쌓아놓은 에쿼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충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되면 과거보다는 이제 들어오는 시기 자체도 늦어질 수 있고 또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이제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쓰는 사람, 빌려 쓰는 사람 또는 이걸 빌려주는 곳 두 곳 다 어떤 책임이 없이 사실은 그냥 썼던 거가 문제거든요.
쓰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이 책임 자체를 그냥 정부가 다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도 어떤 대출 심사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허그에서 보증서 끊어주면 돈을 빌려주는 구조. 그리고 돈을 빌려 쓰는 사람도 이거 내가 안 갚아도 그대로 그 돈을 그대로 썼다가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그 돌려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됐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나 이런 걸 할 때 부동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집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너무 커진 거죠. 2016년도만 하더라도 이 전세 보증 관련해서 대출 사고액이 한 100억대 이랬어요. 그랬는데 2021년도에 5천억이 넘어섰고 그리고 2023년부터는 3조가 넘어섰거든요.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조 8천억인가 거의 4조 원 가까이가 그 보증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허그가 이 보증을 서주면서 사실은 수수료를 받거든요. 근데 수수료율이 얼마냐면 23년도에는 아까 3조 정도 사고가 났다 했는데 수수료를 받은 건 한 1,200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증서를 끊어주면서 1,200억의 이익을 냈지만 나머지 3조는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그 자체도 굉장히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보증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을 축소하면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정부가 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빌려 쓰는 사람도 내가 이 돈을 그러니까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그 손실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생기죠. 은행도 90%밖에 보증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90%만 대출해 주겠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대출을 해주려면 심사를 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는 이걸 정부가 보증해 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여신을 강화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금액의 제한으로 이어지는 거죠. 금액이 제한된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또 줄어드는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부동산 시장의 과거보다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줘야 그 가격을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채의 증가율로 관리하는 것도 계속 증가가 돼야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지금과 같이 과열보다는 조금은 시장이 이제 좀 소강 상태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값 하락과 금리 부담으로 매수 시장에 좀 회복이 어려워진다면 수요가 뭐 전세나 월세로 좀 갈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집을 사는 시기를 이제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류하는, 관망하는 입장이 생기겠죠. 근데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지금 관점 자체가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용도 자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용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당장 사는 투자는 안 하더라도 쓰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요가 매매 수요는 좀 감소를 하면 결국에는 써야 되는 수요, 전세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전세 월세가 뭐 전세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월세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개별적으로 봐야 돼요. 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전세금이 10억짜리 집을 유지하는데 난 전세가 9억이 있어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9억짜리 전세를 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채워주든 이 9억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 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전세로 나오는 거고 나는 8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8억 있고 나머지 내 돈 있는데 그거 이자 내는 거 어떤 예금 맡기는 것보단 월세 받는 게 나아. 그럼 반전세로 가는 거예요. 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내가 9억을 빌려주고도 이 문제가 나중에 이 집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이걸로 산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9억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할 거고 어떤 이 시장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한 전세금을 요구하는데 내가 이걸 다 줬다가 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반전세의 집을 택하겠죠. 굉장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기본적으로 전세 월세 쪽에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어떤 월세를 택하는가 전세를 택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별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상권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상가 공실과 폐업이 좀 증가하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돈 쓰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사실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고,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과거에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야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장 전체적인 파이에서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물리적인 부동산의 공급 자체는 굉장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를 계속해서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임차인이 있어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런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공실이 늘어나기도 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 상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면 대면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상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뭐 대기업이 그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가게가 그런 시장에 진출을 하잖아요. 즉 자영업자들이 잘 돼야 상가를 쓰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자영업자 자체가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원래 여기는 이 정도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와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과거보다는 이제 줄어드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 했잖아요. 이 공급이 늘어난 데 있어서는 부동산을 만들면 잘 팔린다. 또 만들면 비싸게, 내가 처음에 공급된 것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잘 팔린다.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상가 공급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올라간 금액에 누군가 이 상가를 사려면 그만큼의 수익이 나와줘야 이걸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장사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되려면 그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을 받은 사람들, 이 상가를 구입한 사람들은 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대출도 활용해서 이거 물건을 샀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눈높이가 다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송파의 뭐 헬리오시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한 지 꽤 오래됐죠. 그래도 여기도 아직도 공실이 있어요. 대단지 거의 10,000세대 가까운 배우지를 가지고 있고, 또 지하철역 끼고 있고, 거기 이제 당연히 누군가 와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인데 상가가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 여기는 뭐 월 300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300은커녕 실제로 형성되는 거는 한 120만 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자 낼 돈도 빠듯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어온다고 해서 또 나는 이 정도를 부담하고 충분히 이 상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안 되니까 나가는 거고, 이러다 보면 상가가 빈대가 많으면 또 집적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공실이 있으면 또 그만큼 상권이 또 쇠락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앞서 신동아 건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미분양이 뭐 증가하고 금리가 인상되고 PF 부실 등으로 인해서 중견 건설사들이 좀 도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가 건설업계 전반 뭐 또는 은행권 연쇄 위기로 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이제 정부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게 금융권 자체로 어떤 위험이 전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지금 9곳 정도 문을 닫았죠. 일단 태형건설 문제가 생겨났고 그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58이 이제 신동아, 그리고 뭐 대저, 삼부, 또 뭐 인강건설, 벽산건설, 최근에는 이제 충청 지역의 대흥건설까지 다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문을 닫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흑자도산도 있잖아요. 인강건설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부채 비율도 150% 정도로 유지하고, 사실 건설사들 뭐 부채 비율이 뭐 200% 넘어가는 거는 거의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여기는 이제 100%대였는데 안산에 물류창고 하나 못 막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유동성 위기인 거죠. 부동산을 지어서 파는 게 건설사의 롤이잖아요. 건설을 하면 이 물건이 팔려야 대금을 회수하고 나중에 사업을 완결질 수 있고 이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공사를 해야지 물건을 또 팔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는 데는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은 이미 나간 거예요. 비용은 쓴 거예요. 비용을 썼고,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서 썼느냐? 대출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면 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대출은 받아서 비용은 지급을 했고, 대출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금융 비용을 계속 감당해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물건을 원하는 금액에 팔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겪고 있고, 이 문제가 결국 이제 PF의 구조를 보면 사업을 처음 벌이는 사람,
땅을 샀는데 자기 돈 일부를 타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시공사한테 보증을 세워서 이제 전체적인 PF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분양을 하고 이제 사업을 완결짓는 형태 이 구조로 가는데 이 시행사가 이미 망한 거예요. 시행사가 자기 자본은 이제 다 털어먹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출 받은 돈을 이제 갚지 못하는 상황. 이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이제 공매로 내몰리는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서 건설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증하겠다 하면서 공사를 다 수주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못 갚으면 건설사가 갚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가 못 갚으면 여기 돈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았죠.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PF에 큰 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22년도만 해도 1조 3천억인가 흑자였어요. 24년도에 1조 7천억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PF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적자가 됐더라도 뭐 건전성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 대상 금고가 22년도에 44곳이었는데 지금 250곳이 넘게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밀어줬고 뭐 이자도 뭐 더 빌려 쓰고 계속 상황을 끌어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팔려야 누가 돈을 여기다 넣어줘서 그 돈을 갚아낼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시장이니까 시간을 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부실의 문제가 결국 처음 사업을 진행한 시행자들은 이미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나자빠졌고 시공사들도 이거 보증 섰다가 지금 망했고 그러면 이걸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금융기관은 손실을 보고 처분해서 일정 부분은 손실충당금으로 털어내면서 또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털어내다 보니까 부실해진 거예요.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이제 안전성, 어떤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많은 지표들을 통해서 그 위험을 분산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돈 금리 내리고 뭐 돈 많이 빌려주고 은행 흑자 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막 아무데나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은 좋겠죠. 그들은 상황을 또 연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니까 그동안 연장해 왔던 것들이 이제 연장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점점 더 이제 파산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앞단에 있는 금융기관부터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 공급 부족을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고 충분하다는 시각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현재 공급 상황을 조금 감평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공급은 수요의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10채를 원하는 시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공급 부족이고 한 사람이 한 채만 원하거나 아예 원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한 10채만 공급해도 남아 도는 게 공급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의 어떤 부동산의 과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크니까 무리해서 서로 집을 사려고 하고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하고 있는 걸 당장 팔고 내가 어디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이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두 채가 아니라 다섯 채, 다섯 채를 사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요 자체가 자극된 시장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뭐냐, 이 상품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살아줘야 의미 있는 게 집이에요. 집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낮은 값에 사서 누구한테 비싸게 파는 것,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그걸 충분히 기꺼이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이 된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비싸져도 계속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의 문제로 모든 걸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집을 통해서 자산을 많이 획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이 역시 나의 어떤 소득을 통해서는 평생을 벌어도 달성할 수 없는 금액을 집을 사서 나는 어떤 경험으로 얻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과열을 거치기 전에 이미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쓰려고 벌잖아요. 집도 왜 사요? 집을 팔아서 내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받고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돈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어떤 소득 활동을 통해서 돈을 계속 벌 수 있었으니까 이 집을 안 팔고 갖고만 있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난 나중에 엄청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나중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걸 팔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또 자식들도 줘야 되고 뭐 또 노후도 즐겨야 되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층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들은 지금 돈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을 또 빚을 활용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있어야 이 빚을 계속 갚으면서 이 집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이 빚도 청산하고 어떤 이익금을 챙기고 그걸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존의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인구가 이제 감소하면서 집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런 변화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택 공급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는 거기에 살아줄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이라고 칭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를 수요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이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 단위의 생활 이런 구조의 집이잖아요. 대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편의도 누리고 관리의 편의성도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건데 이게 너무 비싸면 인구는 줄어들고 자기가 쓸 돈은 없고 이 집값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공급자로 전환이 될 거고 계속 그럼 수요할 사람들은 그런 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요를 하겠죠. 또는 기존에 그냥 사용의 목적으로라도 내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수요로 남아 있겠죠. 근데 그들은 이미 이제 집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걸 생각하면 계속 여기에 신규 공급은 추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수급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이제 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그럼 진입할수록 어떤 주택 유형이 조금 유망할까요? 뭐 선호하시는 뭐 주택 형태와 규모 평수는 어떻게 보세요? 고령 사회로 간다고 해서 뭐 사실은 집을 선호하는 게 달라지거나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생활 자체가 초고령 사회로 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여기 앞에 시장이 있고 여기 내 편의시설이 다 있고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 내가 좋아하는 장소들이 다 주변에 있는 곳을 선호하겠죠. 그 선호도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교육 부분.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인 시점 생애 주기상 필수적인 시점에 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군에 대한 비중이 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지는 거죠. 비중이. 그렇지만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결국에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평수가 좀 작은 게 유리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평수가 작은 집이 좋다, 뭐 큰 집이 좋다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 들면 힘들고 청소하기 힘들고 뭐 해서 넓은 집보다는 작은 집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자식들이 와서 하루라도 자고 가게 하려면 좀 넓은 집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금액의 문제예요. 넓은 집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넓은 집을 선호하겠죠. 그렇지만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넓은 집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유지 관리비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넓은 집이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선호도 자체는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과열에 따른 가격의 문제인 거고 그 가격의 문제에 집중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평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만약에 대형 평수가 훨씬 더 가격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가격이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 유지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넓은 집을 선호하겠죠. 이건 고령화 사회랑 딱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령화 사회일수록 뭐 지방 부동산이 조금 위험하다 뭐 이런 시각도 일각에선 있는데 그럼 지방에서도 살아남을 입지 유형은 뭐 앞서 얘기해 주신 인프라, 학군 뭐 이런 거를 좀 고려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방 부동산의 가장 문제는 인구가 사라짐을
의미하고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느낄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어떤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낡은 집에 대한 것도 이제 사실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곳이 개발이 되는 형태. 서울은 땅 자체가 이미 전부 다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이미 인프라들이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용 차원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발하는 비용보다 옆에 넓은 땅에다가 그냥 새로 도심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면 지방에 근데 사는 인구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낡은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옮겨가겠죠. 능력이 되는 한. 그래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이 전통적으로 어디가 좋다. 이런 개념이 조금 희미해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새로 개발되는 지역, 뭐 시청이 옮긴다든가, 뭐 구청이 옮긴다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 인프라가 깔리고 그 지역에 새로 신규 공급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지역이 중심지가 이동하는 형태, 생물처럼 그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지역이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살아남는 부동산을 택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지방에 사는 수요가 계속해서 최종 수요가 끝까지 원하는 지역. 그런 지역은 결국엔 모든 것이 모여있는 지역. 그러면 결국에는 구도심에서 뭐 신도심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계획들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이제 지방 부동산을 유지해가는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는 분들께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에 따라서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효과적일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 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소득은 떨어지는데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결국에 이제 자가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가를 보유하는 것이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목이지 제도가 있잖아요. 이 집 자산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면서 훨씬 더 이제 현금을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 결국 자산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이 돼서 어떤 내가 이제 이 집을 좀 사도 내가 또 이 어떤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 가격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집을 사서 갖고 있는 것 자체 이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주 목적을 달성하고 또 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투자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지역, 내가 계속 생활했던 지역에 어떤 집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집어넣은 돈을 잃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비추어 보면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닌 거죠. 2018년도에 최고의 수익률을 줬던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준 게 현금이었어요. 어떤 투자, 뭐 주식을 투자하건 코인을 투자하건 부동산을 투자하건 다 손해를 보고 그냥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그런 시기. 지금 그런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런 시기에 어떤 불확실성이 크고 불안한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했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을 까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여전히 부동산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좀 유효한지가 궁금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현명할까요? 가장 불안한 게 이제 노후에 내가 이제 살 곳이 없을까봐가 가장 불안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는 것에 대한 비용 자체를 내가 어느 정도를 지불하고 그 정도를 지불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집이라는 건 한번 지어지면 사람과 똑같이 계속 나이를 먹어요. 새 집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산이 현금으로 한 30억 있어요. 근데 전세를 계속 사세요. 전세를 사는 이유가 계속 새 집, 새 아파트, 훨씬 더 좋은 아파트로 계속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사세요.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전세 뭐 15억 이 정도 주는 거 굉장히 큰 그 돈이면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15억을 지불하고서도 충분히 이걸 그냥 맡겨놓고 이 이자 비용만큼으로 나는 이 효용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 좀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집들은. 그러면 나는 옆에도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다른 곳에서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집에 묶여 있을 돈을 오히려 투자를 해서 요즘 많은 대체 상품들이 많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또 어떤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또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다른 걸 통해서 충분히 이자 소득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금리가 이제 인하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공식처럼 조금 통했었는데 뭐 하반기에 그래서 금리가 인하해서 집값이 뛸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이 공식이 여전히 통할 것으로 보시는지 하반기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리가 내리면 통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걸 뜻해요. 2% 금리면 뭐 이자를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4% 금리면 200만 원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격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빌릴 수 있는 규모 자체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기꺼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사람이 생겨난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체적인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 금리가 내리는 거고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 이 금리는 은행에서 위험률을 고려해가지고 차등화해서 적용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R을 강화하고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 건전성 부분을 살핀다고 했잖아요. 건전성을 살피는 거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빌려주고 못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덜 빌려주고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싸게 많이 빌려줘도 아무 문제 없죠. 그만큼의 이익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빌려주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과거보다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적용 자체가 예를 들면 대기업 총수가 빌려도 그 사람한테 개인으로 봐서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금리가 개인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신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가게한테 빌려줄 수 있는 자금 자체는 더 규모도 줄이고 빌려주는 금리 자체도 허들을 높게 해서 이 사람들이 덜 빌려 쓰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적용받는 금리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이미 내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체감금리는 그렇게 안 떨어졌잖아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빌려줄 때 저한테 빌려줄 때는 뭐 5%에 빌려주면 좀 소득이 안 되시는 분한테 빌려줄 때는 7%에 빌려주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는 금액 자체도 줄이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금리와는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집값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으려면 이들 자체가 룸이 있어야 돼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대출을 계속 감당하고 이 어떤 시장에 사주는 사람 없고 호가만 높은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내가 이걸 돈을 안 바꾸고 그냥 계속 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미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존의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제 영끌 세대, 뭐 20년, 21년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최고점에 가장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아예 버틸 여력이 없겠죠. 이 사람들은.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빌렸겠죠. 지금보다 집값이 낮았으니까 더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낮지만 여전히 대출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집을 팔면 이익을 보고 이 빚을 청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 갖고 있었던 만큼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한 입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금리 부분을 빚을 이제 정리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고 어떤 이제 수확을 거두는 시점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막 사주고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올해 워낙 불확실성이 좀 큰데 부동산 투자 전략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별로 조금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가장 많이 이제 확보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 현금 확보가 어떤 기회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시장이 이 불확실성이 크고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금 확보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뭐 금매를 잡는다든가 또는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제 강남이나 똘똘한 한 채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핵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직 거품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곳들에 대한 접근 자체는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30억, 50억의 집을 깔고 사는 것이 나한테 정말 더 좋은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조정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주택이 있다라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집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부담인 상황은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집을 소화시키지 못할 걸 먹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토해내야죠. 그리고 살아야죠. 숨이 막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1주택이고 이 주택을 내가 계속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유지하면 돼요. 다만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되겠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자산의 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기존보다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 예전부터 뭐 20, 30년 갖고 있었으면 꽤나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내가 지금 활용할 수 있고 어떤 환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통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아주 특정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뭐 내가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든가 어떤 내 자녀나 뭐 주변이 나중에 생활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일부 증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산시켜주고 자기가 그런 목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시세 차익만 생각하고 갭을 끼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거에 감당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일정 부분 환가가 가능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자기가 핸들링 가능한 규모로 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기 대선과 가계부채, 초고령화에 따른 중요 부동산 변수들과 투자 전략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은정 감평선님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